차원이 다른 겁니다. 전쟁이 나지 않냐. 전쟁을 하면 둘 다 망합니다.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중국 물자가 없으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100번 더 넘게 졌습니다. 중국의 이익이 너무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전쟁이 딱 터지면서 러시아가 중국한테서는 갑에서 울러 미국 세력이 자리를 잡으며 더 힘들어진 거지. 절대 절체절명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안녕하세요, 안경토 회원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찍지 못해서 안유아 독서 모임 동영상을 편집해서 내보냈어요. 이유는 제가 중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출장한 지역이 복건성, 후제성, 샤먼이라는 하문이라는, 가보신 분들은 가보셨겠지만 이 샤먼은 대만하고 딱 바라보는 중국 도시예요. 2022년에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난리 났어요. 전쟁이 나지 않냐. 이번에 제가 그 샤먼에 있었는데 거기 분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 전쟁이 나는 줄 알았대요.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위기감에 처해 있었고, 실제로 당시에 중국 항공모함이 두 척이, 하나는 련영성 그쪽에 련ing호죠. 대련 그쪽에 있었고, 대만 근처에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항공모함.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도 중국 항공모함 근거리로 일본 아래쪽에 두 대가 와 있었고요. 그때 다 전쟁이 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국이 처한 국제 주변 환경이 어떤 상황이며 중국은 이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중국의 전략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테일 리스크라고 합니다. 금융에서는 발생할 확률이 높지 않아 보이는데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리스크로 이어지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읽는 게 엄청 중요해요. 앞으로 중국이 주변 국가와 지역 간의 이런 충돌이 전쟁으로 이어질지, 특히 미국과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전쟁이 날 수 있을지, 이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건 두 대국 간의 싸움입니다. 두 대국이 전쟁을 하면 둘 다 망합니다. 둘 다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갖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일단 중국은 지금 중국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중국 주변이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했을 때 남쪽에 있는 국가들이 중국의 우호적인 국가가 많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나라가 필리핀이고요. 인도하고 악사이 친구와 지금 갈완 지역에서 지금 영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일본은 센가쿠, 중국말로 떼어이다오라고 해요. 센가쿠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하고는 남태평양 영토 분쟁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만 문제를 미국이 대만 정체법 같은 걸 내세우면서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합니다. 미국은. 그래서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 정부가 여러 번 말했지만 중국의 마지노선이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전쟁을 치러서라도 지켜내야 되는 마지노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대만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으로는 저는 글로벌 질서가 세계로 쪼개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국의 단일 패권주의에서 살아왔어요. 그죠? 미국이 기초통화 국가이면서 또 국제 질서의 제정자이기도 합니다. 유엔이 있죠. 연합국이 있지만 실제는 WTO니 IMF니 세계은행이니 이런 데는 미국의 지분이 굉장히 크고 미국의 말발이 굉장히 큽니다.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의 달러 통치하여서 하나의 공급망으로 돌아가다가 지금은 미국 대표로 주변 동맹국들이 중국의 기술 국기, 중국의 국기를 강하게 견제하고 나면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글로벌 질서가 쪼개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는 글로벌 질서가 세계로 쪼개진다고 봅니다. 하나는 미국 중심의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기치를 내세우고 주변 동맹국들을 내세우는, 주로 잘 사는 잘 먹고 나라는 기득권 국가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전통 국제 질서를 지키려는 자, 기득권을 지키려는 국가들이 하나의 국제 질서의 큰 역량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
중국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 일어나는 국가들, 영향력이 확대되는 국가들, 중국하고 1대1로 선상에 있는 국가들,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요. 이 아프리카, 중국 중심의 이데올로기와 이해관계, 이득관계, 주고받기 관계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제2 중국 중심의 세력이 글로벌 질서에서 한 축으로 있을 겁니다. 자, 미국 중심층, 중국 중심초. 나머지는 제3 세력이라고 할 거예요. 제3 세력은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러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이 특징은 뭐냐면 확실하게 어디 줄을 선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어디에 이익이 있다 이러면 거기에서는, 특히 인도는 친중, 친미, 친이란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어느 하나를 놓지 않고 중간에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통틀어서 제가 제3 세력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 중심, 중국 중심, 제3 중심으로 박앤파워, 균형 세력이 변화에 의해서 세계 질서가 최종 정해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은 알제리, 수단, 세네갈, 라이베리아, 콩고, 잠비아, 짐바브웨, 앙골라 이런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 없이는 거의 돌아갈 정도로 경제가 힘듭니다. 왜냐면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철도도 깔아주고 뭐 인프라 이런 투자를 엄청 해주고 또 아프리카 국가의 석유 이런 거 많이 수입해 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석유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여서 먹고 중국의 그 과잉 생산된 제품들은 아프리카에 팔아서 해소가 되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의 중국 역량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요. 여러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영화를 하나 추천드리겠는데요. 중국에서 그 최고의 매출을 기록한 영화가 있는데 중국어로 짤랑이라고 해요. 전쟁의 늑대. 할리우드보다 더 높은 매출을 기록했어요.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고요. 역사 최고 기록을 50억 위안 넘게 매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작전이라고 있어요. 홍하이 싱둥이라고 이 두 영화가 다 중국 영화인데요. 아프리카에서의 중국 기업들이 상황을 배경으로 찍은 영화인데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어떤 정도로 노력을 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중국 사람 어떻게 대하는지 맞붙인 문제나 공착점이 어떤 게 있는지를 현장감이 있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얼마나 국제 영향력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지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영화고요.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중국은 될수록이면 미국이 일본, 한국, 유럽 이런 동맹 국가들을 앞세워서 중국을 포기할 때 중국도 주변 국가와 전략적인 이런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손잡고 국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 지도를 보면은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요. 바로 옆에 북한이 있죠. 북한. 러시아하고 북한은 중국에는 어떤 존재냐. 많은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중국하고 북한이 만났을 때 항상 하는 말이 피로 맺어진 우정의 국가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말은 한국에서는 6.25 전쟁이라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조선전쟁이라고 합니다. 인민지원군을 보내서 북한 쪽에 서서 한국하고 미국 군대와 싸운 것이 6.25 전쟁. 중국 조선전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마 이 역사에 대해서 이쪽 역사로 배웠기 때문에 저쪽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이 돼서 50년의 6.25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자국에도 국민당 잔여부대가 남아서 중국도 이제 막 해방을 독립을 해가지고 나라를 정리해가네 누구 어느 나라를 도와서 전쟁할 여력이 없습니다. 당시에 50년에. 근데 왜 인민지원군을 보냈냐? 이거는 결국 중국의 이익이 너무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유는 만약에 북한이 전쟁에서 져서 미국 세력이 압록강까지 오면은 중국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당시에 주요 경제가 중국 동부 삼성에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 유일한 산업 허브가 동부삼성이에요. 왜 동부삼성이 당시에 중국의 유일한 경제발전 지역이었냐? 일본이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동부삼성이라면 흑룡강성, 길림성, 려농성을 말합니다. 사통발달 길을 뚫어놨어요. 길이 통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여기 산업이, 중공업이 다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경제가 성장하려면 중공업이 기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중국의 밉자본이 여기에 있는데 만약에 압록강까지 미국이 쳐 들어오면 미사일 하나로 그냥 동부삼성이 초토화되면 정권은
자유주의 중국 공산당이 잡았지만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고 결국 정권을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울며 겨자며 끓어. 그때 당시에 중국 군대 내 장령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 여력이 없다고 모태똥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국가의 존재를 결정하는 싸움이다. 그래서 결국 파견을 합니다. 슬픈 역사죠.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 나라가 통일이 되지 않고 지금도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되는, 한민족이 지금도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되는 슬픈 역사인데, 결국은 각 국가별로 자국의 이익에 받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북한은 중국한테 있어서 완충지대입니다. 완충지대. 자, 그러면 러시아는 뭐냐? 원래는 러시아 푸틴이 중국을 견제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계속 러시아의 경제 협력을 강하게 원했는데, 이유는 러시아는 싼 천연가스와 싼 석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국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도를 통해서 천연가스를 싸게 들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부터 중국 본토로 들어오는 관도를 설치해서 천연가스를 싸게 수입하고 싶어서 그 관도를 4개까지 뚫는 거로 합의를 봤는데, 푸틴이 협조를 잘 안 해줍니다. 결국은 딱 하나만 뚫고, 관도를 하나만 뚫고 계속 밀었어요. 그래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면서 러시아가 중국한테서는 갑에서 울로 바뀌었죠. 왜? 만약에 러시아가 전쟁하려면 물자가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시각각으로 대량으로 생산하는 중국 물자가 없으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100번 더 넘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러시아 푸틴은 의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5기가 시작하자부터 빠르게 잽싸게 가서 시진핑 만난 거잖아요. 만나서 한 게 뭐냐면, 중국 지도 보면은 옆에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 옆에 블라디보스토크 포트가 있어요. 항구가 있는데, 원래는 옛날에 이게 중국 지역이었어요. 근데 러시아 청나라 전쟁에서 청나라가 지면서 이 지역을 러시아에 줬어요. 러시아가 뺏어간 거죠,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가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중국 동북삼성이 내륙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원래 그 길림성 훈춘시 이쪽이 북한, 러시아, 중국 3국이 바라보이는 곳인데 한눈에 3국이 보여요, 훈춘에서. 근데 블라디보스토크 이쪽 땅이 러시아에 넘어가면서 동부삼성이 내륙으로 돼버렸고, 결국 이 동부삼성에서 중공업 기지인데 생산하는 물건들이 려닝서 인코시와 혹은 려닝서 대련시를 통해서 저 본토나 다른 데를 가야 되니까 물류 비용이 엄청 높아지면서 동부삼성은 점점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훈춘시에서 인코나 다련시에 가는 거, 그리고黑龙江 수이펀스 수분하시 여기에 려닝서 인코 항구나 이런 데 가는 게 다 1000km 넘거든요. 한반도보다 훨씬 큰 거리를 가야 되는. 그런데 이번에 그 푸틴이 시진핑 만나가지고 항구 개방을 승인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마음대로 쓰게 했어요. 그러면黑龙江 수이펀허하고 길리 훈춘에 가는 게 200km밖에 안 돼요. 물병이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또 러시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저 유럽으로 가면은 훨씬 빠르게 갈 수 있고 물류 비용을 절약합니다. 유럽에 가는 날짜를 줄이고 비용도 줄여요. 그래서 중국 측면에서는 제품들이 글로벌 나간 데서 물류 비용을 확 줄이고 러시아가 이번에 개방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을로 변하면서 그동안 중국의 요청을 잘 들어주지 않는 걸 지금 하나하나 다 들어줄 수밖에 없고, 중동아시아 쪽도 옛날에 무슨 그 구소련 국가들도 거기서 1대1로 하는 걸 뭐 길 닫고 뭐 이런 걸 못하게 했는데 이번에 다 양보를 했습니다. 왜? 중국이 협력이 없으면 러시아가 전쟁을 할 수가 없고, 전 세계가 러시아를 봉쇄했잖아요. 그러니까 석유와 가스를 서방 유럽이 원래 다 사가는데 안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중국이 또 사줘야 돈을 버니까 러시아에서 중국의 욕을 다 들여서 훈춘이나 동부삼성 쪽이 경제 호황기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왕홍들, 인플루언서들이 가장 많은 가는 도시가 길림성, 영길 많이 들어보셨죠? 왕홍들이 가장 많이 갑니다. 그리고 흑룡강성, 할비. 중국 경제 지금 안 좋지만 이쪽은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는, 정부의 지방정부 재정 수입이 탄탄해지는,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이 하나 발판의 시대적 배경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류가 이렇게 앞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60% 넘게 석유 수입을 합니다. 주로 인도양을 거쳐서 중국해, 남태평양 이쪽을 거쳐서 중국 연해 지역을 얼고, 근데 거기 말라카 해협을 지나야 되는데 이 말라카 해협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 그 옆이잖아요. 미국 세력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막거나 제재하거나 이러면 중국에 들어가야 되는 선박들이 못 들어가게 되죠. 경제 발전에 굉장히 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내륙을 통해서 필요한 석유나 가스를 들여오는 걸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조치가 미얀마의 장표항이라고 그 바다 옆에 항구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중국의 쿤명,
그리고 중국의 광서자치구 방청강 가는 철도가 한 2277km 정도 되는데 철 통해서 마지막에 미얀마 그 항구를 통해서 이란이나 거기서 오는 석유를 바로 중국 내륙으로 보내는 철도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항구를 쓰게 되면 말라카 해협의 항구를 안 써도 돼요. 미국 세력에는 거기를 안 통과해야 되니까 하나는 거리가 짧아져서 물류비용을 줄이고 하나는 미국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미얀마에서 중국과 운남성, 쿤명 여기하고 광서자치구 주강삼각조 이쪽에 석유와 가스를 공급하는 이런 인프라 투자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전략적으로 미국 세력을 최대한 에더라서 피해서 미국 영향력이 없는 이런 인프라 전략적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너무 강해지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과거에는 러시아가 중국 경제 협력을 잘 안 해서 왜냐면 그때는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를 유럽에 비싸게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 방으로 갑자기 경제가 이청이고 중국이 서포트 안 해서 거의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러시아는 중국의 많은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강해지면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으니까 또 러시아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푸틴이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친미 세력이 러시아 대통령으로 올라와주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넓은 러시아 땅에 미국 세력이 자리를 잡으며 더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지도 사방이 다 친미 세력이 돼버리는. 일본이 지금 미국하고 군사 동맹을 해서 자유와 번영의 허라고 해서 한국, 대만 이렇게 쭉 선을 그으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가 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면서 푸틴이 오기가 되자부터 바로 날아간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주변 국가와의 이런 관계를 개선하면서 미국과의 충돌에 대비하고 있고요. 분쟁 중에 또 하나가 대만 문제입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대만을 물어보면 당연히 제 33번째 대만성이라고 해요. 중국은 중국의 영토 중에 하나다. 하나의 중국이다. 이런 것들을 기본 마지선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미국이 2024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어요. 국방수권법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대만에 군사무기를 팔고 한 26억 달러 군사무기를 팔고 한 20억 달러 무료 지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국방수권법이에요, 미국에. 그래서 저 유명한 The Economist 경제학 잡지의 표면에 이 대만 지역을 The most dangerous place on earth,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저 표지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danger zone의 위험 구간. 그래서 제가 더 플로에서 대만 문제를 공화당 트럼프와 민주당이 어떻게 대만 문제를 달리 보고 있고 어떻게 달리 접근하냐를 이미 여기다 적었습니다. 결론은 이번 24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오든 바이든이 오든 대만 문제는 중국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고 미국도 대만이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전쟁을 했어도 무조건 대만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대만은 중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만이 미국 세력에 들어가면 미사일을 한번 쏘면은 대만에서 바로 2000km 넘게 가잖아요. 그러면 중국 서안까지 날아갑니다. 근데 중국 경제는 중국 서안부터 연해 지역까지 거의 7, 80을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 몇 초 만에 중국의 핵심 경제 지역이 초토화되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가 운명을 거는 문제인 거예요. 절대 양보할 수 없고 당연히 대만을 수복해야 되는 겁니다. 양보할 수 없는 문제고요. 자, 두 번째는 또 왜 중요하냐면 이 대만의 지리를 딱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대만이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는데요. 이쪽이 본토 쪽이고 이쪽이 바다 쪽입니다. 태평양 쪽이. 근데 대만이 이 태평양 쪽이 바다 깊이가 엄청 깊고 본토 쪽은 굉장히 얕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만이 미국 세력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일본과 자유와 공동의 번영의 허라고 해서 이렇게 포위망을 만들었잖아요. 주변 걸 다 친미 국가들이고 남쪽이. 그래서 포위 형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항공모함이 연행성 함이 있고 이쪽에 남쪽에 하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대만을 컨트롤가 안 되면 이쪽에도 일본이 있어요. 그러면 항공모함이 그 얕은 바다에 갇히게 돼요. 항공모함이 있어도 전쟁이 나도 아무 역할 못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갇히게 되니까. 근데 그게 뚫고 태평양 깊은 바다 쪽으로 나오려면 일본 쪽을 거쳐서 나와야 되고 필리핀 쪽을 거쳐서 나와야 되는데 다 미국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을 당연히 중국 컨트롤 하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항공모함이 태평양 깊은 바다라서 미국하고 싸워도 유리해지는 겁니다. 이쪽 미국 쪽에서 싸우게 되고 중국 내륙이 군사 전제 2000km 밖에 있고 중국 본토를 특히 동부 연해지를 보호할 수가 있고 설사 미사일이 날아간다고 해도 시간을 볼 수가 있죠. 몇십 분을 그 사이에 준비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중국은 구원을 거는 전쟁입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대만, 미국한테서의 대만 의미와 중국한테의 대만 의미는 중량급과 경량급 차이예요. 미국한테서 대만이 경량급이라고 하면 중국한테서 대만은 초중량급이에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싸움이에요. 중요도부터 다르기 때문에 싸워서 누가 이기냐는 아무도 장담은 못하겠지만 중국은 어떻게라도 100%로 승자 게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기 전략을 짰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 중국이 대만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냐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큰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죠. 한 개인의 운명은 시대적 운명을 이기지 못한다. 한 기업의 운명 또한 시대적 운명을 이기지 못한다. 한 국가의 운명 또한 시대적 운명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느끼건 느끼지 않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측면에서나 기업의 측면에서 개인이 다 시대적 운명이 결정합니다. 그럼 시대적 운명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사건들이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남보다 빨리 읽고 남보다 선도적으로 준비를 하면은 오히려 남한테는 위기지만 나한테는 전쟁에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듯이 전쟁이 한 나라를 강한 국가로 만들고 한 나라를 폐허 국가로 만들듯이 이 전쟁이라는 이 사건은 한 국가의 운명, 그 국가에 있는 그 국민의 운명, 전 세계 운명을 바꿔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남보다 그 흐름을 빨리 읽어서 그 속에서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 기회를 찾아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들한테는 특히 글로벌 기업들한테는 대만 문제는 절대 절체절명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리고 반드시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